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다른 세상으로 가는 틈새. 초등학교 3학년 때 도쿄 변두리에 있던 우리 학교에 남자아이 한 명이 전학을 왔다. 그는 지방 출신이라 처음에는 반 친구 모두가 신기해서 말을 걸곤 했다. 그가 지방 특유의 억양으로 말하면 다들 신기하다는 듯 굉장하다, 굉장해, 오사카 서투리야 라고 깔깔댔다. 종종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에서도 사투리 쓰는 걸 들으려고 우리 반에 찾아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움을 심하게 타는 성격이라 스스로 말을 하는 일은 드물었고 점차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갔다. 마침내 그에게 향하던 전학생이라는 생소함에서 오는 특별 대우는 팔푼이에 대한 비웃음 같은 것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거기에 그가 며칠이고 같은 옷을 입고 오고 어깨에는 언제나 비듬이 떨어져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아이들은 명백하게 그를 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고 있는데 그가 상가에 있는 야채 가게와 이발소 건물 사이 틈새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에는 말을 걸까 좀 망설였지만 나는 과감히 어깨 너머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 그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말을 건 것이 같은 반 친구인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너네 집 이 근처야? 우리 학교는 시에서 만든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반대편인 상가 근처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랬기에 나는 처음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를 만난 것이 그저 너무나도 반가웠다. 아무 말 없는 그에게 내가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자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로 고개를 끄덕여 수긍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집에 갈 때 같이 가자.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뭐라고? 라고 갑작스레 대답했다. 그렇게 나와 그는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도 매일 같이 다녔고 점차 사이가 좋아졌다. 그의 집은 우리 집에서 2구획 정도 떨어진 한락가에 있는 연립주택 중 하나였다. 한락가는 아이의 눈에는 너무나 미심쩍고 깨름칙하게만 보였기에 우리는 언제나 집이나 집 근처 공원에서만 놀았다. 그와 공원에서 캐치볼이나 축구를 하기도 했지만 딱 그 무렵 내가 슈퍼 패미콤을 샀던 터라 우리 집에서 함께 게임을 할 때가 많았다. 그와 힘을 합쳐 같이 게임을 깨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즐거웠다. 우리는 저녁 늦게까지 같이 놀고 그대로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그는 실례라며 사양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강제로라도 식탁에 앉혀서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저녁밥을 다 먹으면 같이 목욕을 하고 9시쯤 되면 우리 아버지가 그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외동 아들이었던 나에겐 그와 함께 보내는 날들이 마치 영재가 생긴 것 같아 그저 기뻤다. 하지만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그 아이를 챙겨준 것인지 알게 된 것은 그가 감기 때문에 학교를 쉰 어느 날 방과 후였다. 그에게 프린트물을 가져다 달라는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나는 간만에 혼자 걷는 귀갓길에 투덜거리고 있었다. 옛날 그가 말해줬던 집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그의 집으로 향한다. 생각 없이 들어선 활락가는 쓰레기 투성이에 조금 냄새가 났다. 묘하게 현란한 간판들과 반나의 여자 사진이 찍힌 광고지가 잔뜩 달라붙은 전봇대를 보니 왠지 모르게 두려워져서 나는 바삐 걸어 그의 집으로 향했다. 겨우 찾아낸 그의 집은 울타리가 잡초에 둘러싸여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한락가 구석진 곳에 있었다. 마치 간장에 절인 것처럼 거무스름한 1층짜리 판자집은 빈말로도 멀쩡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나는 두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초인종이 망가진 것인지 소리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현관 미닫이 문 유리를 노크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안에서 웬 여자가 큰 소리로 히스테릭하게 외치더니 무엇인가에 부딪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후에야 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는 나에게 프린트물을 가져다 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잠옷 차림으로 신발을 신고 집 밖에 나왔다. 현관 틈으로 슬쩍 보이는 집 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야, 밖에 나와도 괜찮은 거야? 엄마가 나간 김에 술이나 사오라고 해서. 그것만 말한 뒤 그는 내 소매를 잡아 끌고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초등학생인 내가 봐도 열이 있어서 새빨개진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후 저녁을 먹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그 집에 관해 물었다. 말하기 힘들다는 듯 우물쭈물하는 어머니에게 그날 봤던 것을 말하자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의 집은 아버지는 백수고 어머니도 물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분명 아까 봤던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그의 어머니 일이라. 듣고 보니 확실히 그와 생긴 게 닮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던 것은 그가 유난히 작다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생소한 것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가 아동 방치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니의 그 추측은 맞았던 것 같다. 그의 키는 나보다 2살 어린 내 동생보다 작았다. 아마 그 발육부진은 아동 방치에 의한 성장 불량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아이를 보면 불쌍해서 그냥 둘 수가 없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이후로도 나는 그와 형제처럼 지냈다.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것인지 그의 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커졌고 성격도 조금씩 활발해져 갔다. 그렇게 되자 나와 그는 프로레슬링 놀이를 하며 놀기도 하고 더욱 사이가 좋아졌다. 교환은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그는 거묵했기에 거의 말을 하는 것은 내 쪽이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상한 것을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도중의 일이었다. 갑자기 그가 상가의 가게와 가게 사이 틈새를 바라보고 멈추더니 뭔가 투덜투덜 중얼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싫다. 안 갈 거야. 그는 틈새를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상하다 싶어 나도 틈새를 살펴봤지만 아이인 나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이 좁은 틈새에는 그저 그림자 때문에 생긴 어슴푸레한 공간이 가늘게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야, 왜 그래? 내가 그의 어깨를 잡자 그는 움찔 몸을 떨었다. 뒤를 돌아 나를 본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내가 당황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자 그는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다. 상가를 빠져나와 우리 집 근처 공원에 도착해서야 겨우 그는 걸음을 멈췄다. 잠깐 기다려. 뭐가 있었어? 따라잡은 내가 말을 걸자 그는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니?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실은 내한테 가끔 이상한 게 보인다. 이상한 거라니. 뭔데 그게? 그게 우리 집이나 가게나 건물 틈새 같은 곳에 사람이 낑겨 있는 게 보인다. 엥? 나는 그걸 틈새 인간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것들이 가끔씩 기어 나오는 거야. 나한테 같이 틈새로 들어오라고. 그거 귀신이야? 모르지. 그치만 틈새 인간은 다들 상냥해 보이게 생겼으니까 아마 귀신은 아닐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도 잘 몰라. 그치만 엄청 상냥한 표정 짓고 힘들면 언제라도 오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줘. 다들이라고? 응, 온갖 사람이 다 있어. 맨날 다른 사람이 틈새에 있는데 가끔씩은 같은 사람이 틈새에서 부를 때도 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그래도 가면 아마 못 돌아올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다. 언제부터 보였는데? 옛날부터 그랬어? 형이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형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보이더라. 너 형 있었어? 응,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형은 옛날부터 없었다고만 하고 내 기억이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 틈새 인간이라는 거랑 형이 사라진 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그치만 형이 없어지고 나서 갑자기 이리로 이사 왔어. 극하고 나서부터 틈새 인간이 보이기 시작했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그냥 무시해버려.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난 외로워진다고. 그래. 미안해. 이상한 소리만 늘어나서. 그래도 너밖에는 이런 소리 할 사람도 없어.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말없이 저녁까지 공원에 나란히 앉아 저녁노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 후로도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냈다. 그도 그날 이후엔 틈새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그 사이 나는 틈새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흘러 나와 그는 5학년이 되었다. 변함없이 나와 그는 학교가 끝나면 함께 돌아와 그대로 우리 집에 가방을 놓고 밖에 나가 놀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목욕할 때까지 매일 함께 보냈다. 그 2년간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딱 한 가지. 그가 부모에게 학대에 가까운 체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만 빼고 처음 그것을 알아차린 것은 나였다. 같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의 등에 작고 둥근 화상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건방지다면서 담배로 치졌어.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욕조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여기 온 것도 막을지 모르니까 제발 아무 말 마세요. 라고 그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결국 그가 다치면 바로 보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가족은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다. 그리고 같이 목욕할 때마다 그의 몸에 상처나 멍이 있지 않은지 살피는 게 내 일과가 됐다. 그의 몸에서는 매일같이 상처와 멍이 발견됐다.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나 중학생이 되면 무슨 수를 쓰던 간에 그 집에서 도망칠 거야. 이제 도저히 못 있겠어. 그는 종종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우리 진짜 형제가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는 정말로 기쁘다는 듯 웃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6학년이 되고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학교를 쉬었다. 최근에는 몸도 커지고 과거에 비해 건강도 좋아진 그였기에 보기 드문 일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물을 손에 들고 간만에 혼자 학교 길을 바삐 걸었다. 옛날보다는 덜 무서워진 활락가를 지나 옛날보다 더욱 무성한 울타리를 넘어 그의 집 현관에 도착했다. 혹시나 해서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3년 전과 똑같이 초인종은 여전히 망가진 채였다. 나는 잠시 기다리기도 하고 유리문을 두드려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미닫이 문 틈새에 프린트물을 밀어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계속 학교를 쉬었고 그대로 여름방학이 왔다. 우리 부모님은 그를 몹시 걱정해 그의 집을 몇 번이고 찾아갔지만 결국 그는커녕 그의 가족조차 만나지 못했다. 여름방학이 반쯤 지나갈 무렵 주변에서는 그 집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로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계약을 하자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선생님조차 그의 책상이 비어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9월이 될 무렵에는 어느새 그의 책상은 사라져 있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몰인정했다기보다 원래 그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데다 긴 여름방학 때문에 아예 다들 잊어버린 것 같았다. 이윽고 그가 살던 집도 해체되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렇게 그가 이 마을에 있었다는 흔적마저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를 잊지 않았다. 내 방에는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모님이 주셨던 게임이 몇 개고 있었고 내 앨범의 사진 속에는 언제나 그도 함께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만 빼고 모두가 그를 잊는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 나는 점차 그가 틈새 인간의 세계로 가버렸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자 서서히 나에게도 틈새 인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에겐 그처럼 여러 틈새 인간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만 보일 뿐이었다. 온화한 얼굴로 틈새 사이에 끼어있는 그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다. 괜찮나? 힘들면 언제고 이리로 와. 내가 고민하고 있거나 괴로워하고 있으면 언제나 그는 그렇게 틈새에서 말을 걸었다. 해가 갈수록 그를 보는 일도 잦아져 건물 사이의 틈새뿐 아니라 책장의 틈새, 책상과 서랍의 틈새, 그리고 열차와 역 사이의 틈새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러시아어에 시달리며 출퇴근할 때마다 그는 열차와 역 사이에서 나를 보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그와 만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3학년 때 친구가 되었을 때와 같이 나와 그는 언제나 틈새를 사이에 두고 함께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내게는 그런 것보다 그 녀석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나날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고 말았다. 그저께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슈퍼에서 사온 도시락을 안주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도 책상 위에 올려둔 반찬 뚜껑 틈새에 있었고 우리는 정신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때 별 생각 없이 켜뒀던 TV 뉴스에서 보험금 사기로 잡혀온 부부 이야기가 나왔다. 그 부부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손에 넣었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해 모든 범행이 드러났다고 앵커는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부부의 여죄가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과거 자신의 아이들을 보험금 목적으로 살해해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앵커는 말했다. TV에 나온 그 부부의 얼굴을 나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이 값도 못하게 금발로 염색한 데다 귀에다 잔뜩 갖다 붙인 천박한 피어싱,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 그와 무척 닮은 코, 그리고 입술, 그와 무척 닮은 얼굴, 그와는 닮았지만 결코 닮지 않은 반쯤 뜬 채 탁하고 누렇게 뜬 동태눈.
나는 절망했다. 그 뉴스를 본 순간부터 어느 틈새를 봐도 그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그를 찾았다. 집안 검 마을을 돌아다니며 찾았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그는 없었다. 괴롭다. 그가 없는 세상은 너무 괴롭다. 그러니 나는 내일 아침 틈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겐 그처럼 틈새의 세계로 이끌어줄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 스스로 열차와 역 사이의 틈새로 뛰어들어 보려 한다. 만약 당신이 어딘가의 틈새에서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부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할 테니까. 이런 세상에서보다 훨씬 행복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 이만 안녕. 두 번째 이야기, 벌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야기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나는 뭔가에 홀려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초등학생 때 나는 벌레를 잡는 것에 심취해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잡은 벌레 중 대부분은 죽여버렸다. 잠자리의 날개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뜯어버리거나, 나비의 날개를 가위로 자르거나, 곤충을 작은 돌에 테이프로 감아 강에 던져버리거나, 가장 찾았던 것은 배짱이나 메뚜기 같은 벌레를 사마귀 입에 억지로 갖다 대 물려 죽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나에게는 오락의 일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오자 집 앞에 뿔뿔이 흩어진 벌레의 시체가 엄청나게 널려 있었다. 기분이 나빴기에 나는 그걸 다 주워서 강에 던져버렸다. 그 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며칠 뒤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문득 잠이 깨서 눈을 떴다. 머리 위에 뭔가 검은 덩어리가 보인다. 어둡기 때문에 자세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왠지 보자마자 그게 위험한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부모님을 깨우려 했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였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어느새 그것은 내 눈 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서서히 내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과 입안에 벌레의 시체가 가득 들어차 있는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이후 나는 결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별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지만 아직도 내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추억이다. 세 번째 이야기, 교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문제아였다. 다만 문제아라고는 해도 수업을 빼먹는다던가 다른 학교 애들과 싸우고 다닌다던가 여자들과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것 같이 그럴싸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귀찮아서 숙제를 안 해 간다던가 점심시간에 학교 밖에 나가서 놀고 오는 것 같은 자잘한 규칙 위반이나 하는 조물애기였다. 하지만 당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호랑이라서 숙제를 안 해오면 클럽 활동이 끝나는 9시까지 사람을 잡아놓고 숙제를 마치게 하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허구한 날 숙제를 안 하던 나는 허구한 날 학교에 남아 밀린 숙제를 하곤 했다. 그리고 입학하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평소마냥 학교에 남아 묵묵히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의 숙제를 하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7시 반을 넘긴 터였다. 겨우 숙제를 마치고 교무실로 향해 문을 열고 선생님을 찾았다. 실례하겠습니다. A 선생님 안 계십니까? 교무실에는 이 3명의 선생님만 남아 있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여자 선생님이 나를 보고 말했다. A 선생님, 아까 집안에 일이 있다고 먼저 퇴근하셨는데 그거 책상에 놓고 어서 집에 가렴. 나는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집에 갈 걸 그랬다고 투덜거리며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 숙제를 올려놓고 교무실을 나섰다. 아,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끝났으니까 계단으로 가야 한다. 뒤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학교는 7시가 넘으면 엘리베이터 전원이 나간다. 그 탓에 7시가 넘어서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죄다 계단으로 오르내려야만 했다. 계단은 각 층 복도 오른쪽 끝에 붙어 있다. 나는 우선 교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계단으로 향했다. 내가 있는 1학년 8반에서 시작해 7반, 6반을 계속 지나간다. 그리고 계단이 보일 무렵 불이 켜져 있는 반이 있다는 게 새삼 눈에 들어왔다. 왜 지금까지 그걸 못 알아봤을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 반 안을 살짝 엿봤다. 그 안에는 여자아이 5명이 모여 앉아 창문 밖을 보며 웃고 있었다. 웃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었다. 살짝 기분 나쁘기는 했지만 하지만 뭐라 말하기 힘든 위화감이 있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일제히 똑같은 얼굴로 웃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쳤다. 여기는 금방 전에 5번을 지나왔으니까 4반이겠지. 4반 여자애들은 이상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는 계단을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나는 동아리에서 4반에 있는 친구를 만나 이 이야기를 했다. 그 녀석은 정말 우리 반 맞냐며 의심을 했다. 자기네 반에는 딱히 활발한 여자애도 없고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4반 애도 아닌데 4반에 들어가서 웃고 있었다는 거요?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 왠지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우스갯소리로 대충 얼버무리려고 다른 말을 꺼냈다. 야, 그래도 4반은 계단에서 가까워서 좋겠다. 우리 반은 맨 끝에 박혀 있어서 답이 없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반도 맨 끝이어서 너네랑 똑같잖아. 엥? 너네 반이 계단에서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5반, 6반, 7반이잖아. 야, 너는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냐? 4층에는 계단 옆에 1반부터 시작해서 가장 안쪽에 4반까지 있고 5층은 계단 쪽에 5반부터 있고 가장 안쪽에 8반이잖아. 이 바보 자식아. 도대체 내가 봤던 계단 옆의 교실은 어디였던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얼마 전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1층 끄트머리에 있는 방입니다. 입지 조건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날, 도와준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오후, 친구들이 술에서 깨 돌아간 후 샤워를 했습니다. 친구 중에는 흡연자도 있었기에 머리에 냄새가 밴 것이 무척 기분 나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마나 염색도 한 적 없는 길고 예쁜 생머리입니다. 언제나 머리카락 손질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역시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를 모두 한 후 산뜻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와보니 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먹고 굴러다니는 술병에 안주로 뜯었던 과자 봉지를 내다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었습니다. 딱 내 머리 정도의 길이었지만 내 머리카락과는 모발의 질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온 친구 중에 머리카락이 긴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데다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된 집인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내 머리카락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삿날에 못 왔던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 근처 역까지 왔다는 전화를 받고 나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주변에서 영감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딱히 머리카락이 떨어진 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별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아파트로 왔습니다. 방바닥에 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아까 청소하면서 깜빡 빠뜨린 거겠죠. 나는 재빨리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친구는 멀리서 찾아온 것이었기에 당연히 하룻밤 묵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샤워 좀 할게. 친구는 욕실로 향했고 곧이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꼭지를 잠그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가 당황한 얼굴로 욕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목욕탕에 친구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선 친구를 안정시킨 후 무슨 일인지 영문을 물었습니다. 목욕탕에 머리가 긴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여기는 얼마 전에 지은 새 아파트입니다. 귀신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친구는 돌아가겠다며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난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어.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도 가서 밤 쓸 테니까 너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그렇게 말하고 친구는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지고 나니 낮에 봤던 머리카락 일도 있어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여기는 새로 지은 아파트니까. 친구에게 말했던 것을 나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 되뇌이며 나는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감이 강하다는 것도 참 기분 나쁜 일이네. 남이 새로 이사온 집에 이게 무슨 신뢰람.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머리를 감고 있는데 왠지 머리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두피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마시지 하듯 평소와 똑같은 방법이지만 왠지 이상합니다. 나는 머리를 감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머리에 대고 있던 두 손을 눈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마시지 하듯
또 하나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감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뒤를 돌아보니 얼굴이 새까맣게 탄 여자가 내 머리 위에 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예쁜 머리카락이네. 바닥에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에 겨우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샴푸 거품을 씻어내지도 못한 채 기절했기에 머리카락이 빳빳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거품을 씻어내고 옷만 걸친 뒤 아프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역시 내일 부동산 아저씨한테 찾아가 보자. 나도 같이 가줄게. 다음날 부동산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기 전 내 방이 있던 자리에는 꽃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꽃집 딸은 긴 머리카락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목욕탕에 있던 가스 보일러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마침 샤워를 하고 있던 딸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고 소중하게 여기던 머리카락도 대부분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도 버림받고 혼자 방 안에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남은 머리카락만은 그것만은 무척 소중히 다뤘습니다.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를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 머리카락, 예뻐. 몇 번이고 반복하며 계속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머리카락마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지나친 관리에서 오는 자극 탓이었는지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딸은 목욕탕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다 줬던 새 린스를 한 통 가득 한 번에 머리에 들이붓고 딸아가씨처럼 머리카락이 예쁜 아이였어. 부동산 아저씨는 나를 그리운 듯 바라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인간의 직감. 오래전 형편상 온 가족이 천안의 곡동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산 밑 허름한 주택가가 밀집된 동네였고 천안 시내권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살던 곳은 방 3개인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전세 가격이 몇백만 원밖에 안 들 정도였습니다. 큰 창문은 있지만 햇볕이 잘 안 드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안방은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생활하면서도 뭔가 불안하고 집안에 좋은 일도 별로 없고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어머니가 장독대에 가시면 주저온 발바리가 마치 어머니를 보호하듯 졸졸 따라다녔는데 느닷없이 쥐를 잡겠다고 쫓다가 날카로운 돌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그대로 즉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은 거의 없었네요. 하여간 이사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가위에 눌리더군요. 잠자다 깨어서 귓속에서 지잉하는 고주파 소리나고 몸이 굳으면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가위에 눌리다 보면 나중에는 만성이 되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제 방이 작은 데다 잠잘 때는 항상 머리를 출입문 방향으로 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깼는데 누군가가 계속 제 출입문 앞 거실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더군요. 순간 머릿속에는 누군가 버선발로 소복치마를 끌고 다니는 것 같다는 상상이 들더군요. 둔탁한 발소리와 뭔가 끌리는 소리였는데 꽤 오랫동안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도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 부모님이 화장실 가시러 나왔나 하고 잠을 잤습니다. 분명히 가위 눌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부모님에게 왜 밤새도록 안 주무시고 시끄럽게 거실을 돌아다니셨냐고 여쭤보니 그런 적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잠결에 착각을 했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경우도 안방에서 주무시면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당시 할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대낮에 낮잠을 주무신다고 안방에 들어가셨다가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잠시 후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후에도 계속 가위 눌림이 생겨서 결국 누나가 사용하던 방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방 구조는 옛날 급이라 방과 부엌이 연결된 작은 문이 있었던 구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엌이라 판넬로 문을 막고 도배를 했습니다. 제 침대는 판넬로 막은 문 쪽 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달리 여름, 겨울 상관없이 벽 쪽에서만 엄청난 냉기가 나왔습니다. 집의 구조적 문제인가 하고 그냥 넘겼는데 뭔가 꺼림직하더군요. 제가 겁이 없는 편이라 한여름 밤에도 창문 열어놓고 토요 미스테리 위험한 초대 등 공포물을 즐겨보는데 누군가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서 계속 TV를 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힐끔힐끔 보게 되더군요. 방을 옮긴 후 가위 눌림도 있었지만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뜬금없이 탁 들더군요. 제 방 옆 부엌에서 어떤 여자가 치마를 입을 상태로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후 그 집에서 몇 년간 살다가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도 초라했지만 그럭저럭 편안한 느낌은 나더군요. 가위눌림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 집에서 이삿짐 정리를 모두 하고 온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맥주 몇 잔 하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솔직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 하시더군요. 이의인 즉 어머니와 뒷집 아주머니와 아주 친했었는데 이사를 가기 한 달 전에 뒷집 아주머니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를 참 잘했다고 했답니다. 저희 집이 예전 살던 집으로 이사 가기 전 그 집에서 단기 사병이 구타와 괴롭힘으로 인해 제 방 옆 부엌에서 목매고 자살을 했었고 그 후로 아버지 역시 안방에서 목매고 자살을 해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뒷집 아주머니도 주책이시지. 이사 간 후 그런 말을 어머니한테 말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사 가기 한 달 전에 말을 했으니 어머니가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많이 무서워했다고 하시더군요. 제 직감이 그래도 비슷하게 맞은 듯 싶습니다. 부엌에서 목매달고 자살한 사람이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그전에도 이미 다른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사간 후로는 가위눌림도 없고 크게 안 좋은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밑 전옆. 몇 년 전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개발이 되었지만 전옆이라 그런지 그 집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의 직감이란 무시할 수 없는 듯 싶습니다. 현재는 세종시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약간 섬찟합니다.